태평양 전쟁 현재 시점은 개전 후 1년 10개월 정도가 지난 1943년 9월 하순입니다. 솔로몬의 근처 지역에서 계속 공세를 취하고 있는 연합군은 동부 유기니 북부 해안의 일본군에 대한 공세를 취하기 전에 북부 해안과 동부 해안을 연결해주는 후원 반도에 대한 공세를 진행 중입니다. 1943년 9월 22일 호주 육군 구사단 20여 단 병력이 후원반도 동쪽 해안에 상륙해 일본군 근거지 핀슈아펜 점령 작전을 시작합니다. 핀슈아펜에서 약 10km 북쪽에 있는 스칼렛 해변 상륙을 시도한 호주군은 예전과는 다르게 해안에서부터 상륙정을 향한 일본군의 공격에 혼란에 빠져 많은 수의 병력이 정해진 상륙 해안에서 벗어나 남쪽 해안에 상륙했습니다. 하지만 해안의 일본군 벙커에 대한 호주군의 용감한 공격과 상륙함에서 해안으로 쏘기 시작한 20mm 오리콘 기관포 공격으로 호주군 대부대의 중과부적임을 깨달은 일본군은 해안을 버리고 철수하기 시작합니다. 호주군은 20여 단의 13, 17대대에 이어 15대대와 사령부도 상륙을 마칩니다. 상륙한 호주군은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진격을 시작해서 9월 22일 오전 7시 30분에는 해안에서 내륙으로 500m 정도 들어간 작은 마을인 카티카 근방에 전위부대가 진입했습니다. 이 부대는 호주군 20여 단의 17대대 소속으로 대대장은 노얼 심슨 중령이었습니다. 심슨 중령은 이 즈음에서 자기 휘하 중대들이 어디에 있는지 대강 파악했는데 1개 중대는 북쪽에 수온강을 건너서 노스힐로 향하고 있고 2개 중대가 수온강 유역에서 집결을 마쳤고 마지막 1개 중대가 카티카 근방에 있었습니다. 17대대와 처음의 혼란 속에 같이 상륙한 대대는 13대대였는데 13대대장 조지 콜빈 중령도 처음엔 자기 휘하 중대들이 어디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처음 상륙한 2개 중대에 워키토키를 이용한 연락이 실패하자 콜빈 중령은 자기 정보 장교를 남쪽으로 보내서 연락이 두절된 2개 중대를 찾게 했습니다. 일본군이 철수한 이후에도 내륙으로 들어가면서 산발적인 전투가 이어졌습니다. 13대대의 1개 중대는 남쪽의 시키 크릭 입구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1개 중대는 카티카 북쪽 약 200m 지점에 그리고 2개 중대가 남쪽을 향해 전진하고 있었습니다. 상륙이 시작된 지 2시간 30분 후 호주군은 이제 원래 계획과 비슷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해안에서 철수한 일본군은 길목에 숨어 호주군을 공격했는데 수류탄 한 발로 호주군 4명 전사와 2명 부상의 피해를 입히기도 했습니다. 20여 단의 예비대로 맨 마지막에 그래도 제 위치에 상륙한 15대대는 대대 본부와 4개 중대가 해안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곳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15대대장 콜린 그레이스 중령은 다른 대대보다 상륙에 큰 문제가 없었음에도 2개 중대의 위치를 파악 못했습니다. 이 지도는 스칼렛 해변에서 벗어나 인근 지역을 더 확대해서 나타낸 것인데 이전 지도에서 나왔던 북쪽의 노스힐과 남쪽의 아른트곳이 이쯤입니다. 스칼렛 해변에서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핀슈아펜 비행장이 있고 스칼렛 해변에서 비행장까지 거리만큼 또 내려가면 핀슈아펜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륙으로 한참 들어가면 앞으로도 이 채널에서 등장하게 될 세틀버그가 위치해 있습니다. 호주군은 해안에서 500m 정도 떨어진 카티카에 들어왔습니다. 아까는 카티카가 작은 마을이라고 소개했는데 사실 이곳에는 공터 주위에 허름한 오두막 2채가 전부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해안에서 철수한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일본군은 우회 기동을 통해 호주군 일부 부대를 포위하려고까지 시도했는데 호주군의 반격으로 실패하고 물러나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보셨듯이 카티카 지역에 서로 다른 호주군 부대가 접근하고 있었는데 13, 15, 17대대에서 각각 1개 중대씩이었습니다. 당시 호주군 기록은 각 중대에 A, B, C, D 알파벳 명칭이 붙은 이름보다 각 중대장의 이름을 가지고 부대를 지칭하고 있었는데요. 당시 카티카에 접근했던 호주군 중대들의 소속 대대와 중대장 이름은 위와 같습니다. 17대대 소속 중대를 이끌고 있던 사람은 필립 파이크인데 다른 2 중대장은 캡틴, 대위인데 파이크만, 메이저, 소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파이크 중대장은 대대본부에 위와 같은 전문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9월 22일 오전 10시 50분경이었습니다. 이때 각 대대본부에서도 위와 같은 상황을 인지했고 서로 다른 대대의 부대가
하나의 목표물을 노리는 상황이어서 잘못하면 작전에 큰 혼선이 올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13대대 크립 중대가 먼저 공격하기로 결정하고 수류탄과 2인치 박격포로 일본군을 공격하기 위해 비교적 가까이 있던 파이크 중대에 뒤로 물러날 것을 요청했습니다. 오전 10시 55분 호주군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크립 중대 1개 소대가 풀숲을 뚫고 일본군 진지를 향해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군 진지에서 쏟아지는 사격이 매우 맹렬했고 호주군은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호주군 전위소대는 일본군의 사격으로 2명이 전사했고 소대장 포함 10명이 부상당한 가운데 땅바닥에 엎드려 있기만 하다가 중대장이 퇴각 명령을 내리고 나서야 뒤로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일본군의 계속되는 공격으로 부상병들의 후송이 어려워지자 13대대장 콜빈 중령은 박격포로 엄호 사격을 할 것을 지시했고 3인치 박격포 15발이 일본군 진지에 떨어지는 사이 전사자의 시신과 부상병 후송이 완료되었습니다. 호주군이 전사자와 부상자를 이송할 때 일본군 진지에서 사격이 없었다고 합니다. 크립 대위의 중대는 지금까지 8명이 전사했고 20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오가 되면서 빅터 윈디어 20여 단장은 더 이상의 전진을 멈추기로 하고 각 대대는 자기 지역에서 일본군 낙오병과 저격병을 소탕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카티카는 여단 예비대였던 15대대가 최대한 빨리 점령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9월 22일 오후 3시 15분 다시 호주군의 공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에는 15대대 스넬 대위 그리고 크리스티 대위의 중대가 공격을 맡았는데 3인치 박격포 예비 포격 이후 진격을 개시한 호주군은 카티카에서 일본군이 이미 철수했음을 발견했습니다. 스칼렛 해변 인근의 일본군은 이날 처음에는 강하게 반격하다가 이후 힘이 붙인다고 판단되면 바로 퇴각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호주군은 카티카에서 일본군 시신 8구를 발견했다고 보고했습니다. 카티카에서의 전투를 끝으로 상륙 당일인 9월 22일에는 더 이상 호주군과 일본군과의 전투는 없었습니다. 이제 호주군 17대대는 북쪽 노스힐과 그 남쪽 지역에 포진했고 13대대는 아른트곳 남쪽으로 쾌속 진격해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당시 호주군에는 파푸아 원주민들로 구성된 대대가 있었는데 이번 스칼렛 해변 상륙 작전에도 이 중 1개의 중대가 상륙해서 호주군과 같이 작전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9월 22일 저녁 때는 다시 수송선을 타고 호주군 포병대와 대공방어부대의 야포와 병력 약 1200여 명이 상륙해서 22일 저녁 때부터 핀슈아펜에 포격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은 상륙 당시 벌어졌던 큰 혼란에도 불구하고 상륙 당일 원래 계획했던 작전 목표를 거의 대부분 달성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도 계획과 어긋난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요. 당시 호주군이 가장 많이 쓰던 근접전용 화기가 오웬 기관단 총이었는데 상륙 당시 착오로 탄약이 거의 양육되지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이에 호주군은 급히 9월 22일 저녁 때 항공대를 동원해 11만 5천 발의 오웬용 9mm 탄약을 스칼렛 해변 인근에 공중 투하했고 이 중 11만 2천 발이 회수되어 이후 작전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23일 작전을 대비해 22일 밤에 명령을 하달했는데 그 내용은 핀슈아펜으로의 전진을 계속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 구사단 20여 단은 9월 22일 당일 3명의 장교를 포함해 20명의 전사자를 냈고 65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9명이 행방불명되었습니다. 9월 20일 작전에서 또 하나 언급할 점은 당시 호주군에서 잠시 구사단에 소속되어 있던 22대대 병력이 레이에서 35km 떨어진 호포이에서 남쪽 해안을 따라 핀슈아펜으로 출발한 것입니다. 22대대 병력은 행군 끝에 9월 22일 저녁 때 위더루에 도착했습니다. 예상대로라면 22대대는 몬기강 부근에서 일본군을 만나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제 기나긴 9월 22일이 끝났습니다. 호주군은 다음날인 9월 23일 오전 8시부터 작전에 돌입했습니다. 핀슈아펜 바로 북쪽에 부미 강이 흐르고 있는데 9월 23일 오전 11시 30분까지 15대대 선발대가 부미강 하구까지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곧이어 일본군의 총탄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호주군은 일본군 진지가 철조망 등으로 요새화되어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15대대와 일본군과의 전투가 벌어진 23일 정오경, 윈디어 여단장은 13대대에 15대대를 따라 남하할 것을 명령합니다. 13대대는 현 위치와 부미강 하구의 중간 정도 위치까지 전진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17대대는 계속 스칼렛 해변을 북쪽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일본군 항공대가 스칼렛 해변을 공습해서 탄약 500상자가 파괴되었다고 호주군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편 부미강 하구에서 일본군에 막힌 호주군 15대대는 우회를 시도합니다. 이건 부미강 남쪽 핀샤펜과 인근 지역을 확대한 지도인데요. 여기 흐르는 강이 부미강이고 호주군 15대대가 강 하구까지 진출해 있습니다. 강 하구에서 일본군 진지에 막히자 15대대는 4개 중대 중에서 2개를 분리시켜 부미강 상류로 돌아 우회 기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가 9월 23일 오후 4시였습니다. 이 우회 기동이 구사단 최초의 6인이에서의 산악행군이었습니다. 개척된 등산로도 없는 험한 산길을 따라 15대대 크리스티, 스넬 중대는 해가 떨어지기 전까지 목적 지점에 다다르는데 성공했습니다. 23일 해가 뜨자마자 남쪽 해안에 22대대도 전진을 시작했습니다. 오전이 지나기 전에 22대대는 원주민을 만나서 정보를 얻었는데 22대대가 도착한 지점에서 일본군이 지난 밤을 보내고 동쪽으로 갔다는 것이었습니다. 호주군이 조금 더 전진한 오후 1시 35분경 숨겨진 일본군 진지로부터 총탄이 날아왔으나 일본군은 곧 철수했습니다. 22대대는 더 이상 전진하지 않고 현재 위치에서 밤을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호주군이 계속 전진하는 가운데 1943년 9월 23일이 저물었습니다. 일본군 기록에는 9월 23일 밤에 핀샤펜 지역에 폭우가 쏟아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1943년 9월 24일이) 밝았습니다. 이제 13대대가 15대대를 따라 부미강을 상류에서 건너려고 하고 있습니다. 15대대의 선두에 섰던 크리스티의 B중대는 강을 건너기 좋은 위치를 찾았으나 바로 강 건너편에 일본군 철조망을 발견하고 더 좋은 위치를 찾아 상류로 향합니다. 크리스티 B중대장은 직접 1개소대 병력을 이끌고 약 150m 상류에서 더 좋은 위치를 발견했으나 숨어있던 일본군 저격수에 크리스티 중대장이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갑자기 지휘관을 잃은 B중대는 일단 뒤로 물러나고 스넬 대위의 D중대가 부미강 도하를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15대대 D중대는 9월 23일 오후 1시 30분 부미강 도하를 시작했고 허리까지 오는 물을 헤치면서 성공적으로 도하에 성공했습니다. 도하 도중 일본군의 공격으로 한 명의 병사가 전사했으나 일본군 전력은 더 하류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D중대가 집결하는 동안에도 일본군의 총알은 계속 날아왔고 그중 하나가 스넬 대위의 바지를 관통하는 일도 있었지만 호주군은 더 큰 피해 없이 교두보를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서 13대대 일부 병력도 부미강을 도하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호주군이 핀샤펜의 마지막 자연적 방어선인 부미강을 건너고 있을 때 20여 단장 윈디어 준장은 북쪽에서 스칼렛 해변과 노스힐을 지키고 있던 17대대의 4개 중대 중 2개를 남쪽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스칼렛 해변 쪽도 지켜야 할 곳이 많아서 17대대의 절반을 남쪽으로 보낸다면 북쪽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지만 아직 그런 기미는 없었고 윈디어 여단장은 예비 병력을 최대한 가까이 배치시켜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호주군 지휘부는 또한 부미강을 건넌 지점으로는 보급을 하기도 어렵고 유사시에 퇴각하기도 어려우므로 부미강 하구의 캄로아에서 도하 지점까지 소형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길을 뚫기로 하고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핀샤펜을 공격하기 위해 호주군이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군은 과연 어떻게 대응할지 다음 영상에서 자세한 전투 상황 이어집니다.